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환율과 부동산 폭락과의 관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환율이 뛰면 부동산이 폭락한다. 과연 이 부분이 사실인지, 과거의 실제 사례와 현재 적용 가능한 모델인지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때 환율은 어땠을까요?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를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1997년 12월에 8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치솟게 돼요. 이러면서 전국 주택가격이 급락하게 되는데요. 1998년 국민은행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집값은 평균 12.4%, 전세금은 18% 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주택을 넘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했죠. 이렇게 급락을 시작했던 주택가격 구제금융 신청 이후 13개월 만에 반등을 하게 되고요. 그 전에 가격까지 돌아가는 때는 한 4년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다른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2009년 3월 2일 날 원달러 환율이 1570원대까지 치솟게 됩니다. 당연히 주택가격은 급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죠. 특히 투자 수요가 많았던 강남 재건축이나 강남 고가 아파트가 30% 이상 빠지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급락했던 주택가격은 고점을 찍은 환율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급반등하게 되면서 조기에 끝나게 됩니다. 이 두 번의 부동산 폭락 사례는요, 다음과 같이 정의가 가능합니다. 자본 유출로 인한 부동산 폭락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죠. 외국인의 투자 자본이 이탈을 하게 되면요, 주식과 채권을 국내에서 매도를 하겠죠. 그렇게 자산 처분 대금을요, 외환 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면서 나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주식과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달러채 상환 부담이 급증하면서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현금의 수요가 급증하고 현금 가치가 크게 올라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유동성 부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제일 먼저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니까 매매 거래도 감소하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의 일시적인 폭락이 나타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환율 급등과 부동산 폭락의 사례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중앙은행의 빠른 대응으로 이런 자본 유출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락 가능성은 정말로 작아졌습니다. 대내외 변수로 금융시장 붕괴가 일어나잖아요. 각국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이 붕괴를 저지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식으로 저지할까요? 금융시장에서 매도자만 있는데 든든한 매수자가 중앙은행이 자처해서 된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금융시장 충격 조기에 완화적 통화정책을 사용해서 저금리로도 낮추고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도 진행하면서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요, 단기 충격 이후에 빠른 회복세를 만들게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대응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3, 4월에 코로나19의 금융 충격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 폭락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부분, 이런 적극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앞서 두 가지 사례와 다른 부동산 폭락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에서 2013년까지 이어진 수도권 부동산 대폭락 상황, 이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어땠을까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여요. 변동률은 좀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고 연관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원달러 환율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에 미국에서 지금과 똑같아요. 최저금리로 낮추고 막대한 유동성을 양적 완화해서 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신흥국의 통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던 시점에서 원화 약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당국에서 고환율 정책을 세웠던 거예요. 게다가 고유가 상황까지 겹치면서 2011년에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당국의 목표 물가 수준인 2.5%보다 훨씬 높은 4%대까지 치솟게 돼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선 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2%였던 기준금리가 3.25%로 1년 만에 치솟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보통 1년 안에 부동산 가격은 무너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2012년부터 본격적인 부동산 가격 대폭락이 일어났다는 부분이죠. 자, 이 사례는요,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왜 일어났을까요? 1%였던 미국의 정책금리가요, 무려 5.25%까지 단기간에 급등하게 됩니다. 2년 만에 기준금리를 4.25%포인트 올린 거예요. 와, 정말 인상률 보면 미쳤죠. 자, 왜 이렇게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올렸을까요? 얘네도 똑같아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연준의 물가 목표치가요, 1.5%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5%가 아니라 2%를 넘게 되니까 와, 시중의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었나 보다, 연준에서 긴축으로 나섰다는 부분이죠. 자,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도 똑같습니다. 1990년 이후에 버블 붕괴 이후에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한 일본 주택시장,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2.5%였던 기준금리를 6%까지 단기간에 급등을 시켜버리니까 당연히 주택시장이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급격히 올렸을까요? 여기에서도 일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당국의 목표치인 2%를 훌쩍 넘게 4%까지 치솟게 되니까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 보면요, 지금 대한민국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본이 이런 식으로 저금리로 낮췄던 부분, 결국에는 저조한 소비자 물가, 마이너스 수준까지 떨어졌던 소비자 물가 때문이었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은 물가가 절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4%대의 소비자 물가가 나오자 시중에 물린 막대한 유동성을 회수하는 정책이 빠르게 진행이 됐다는 부분이죠. 자, 현재 저금리로 급등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기다린다면 저는 환율 변화보다는요, 물가 상승률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비자 물가 급등 소식이 들린다면요, 당장 부동산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일본 모두 다 이 소비자 물가 급등에 부동산 급락이 일어났다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지금 전망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한번 이 소비자 물가 급등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난다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과 그리고 부동산 가격 급락과 이어진다는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희 쇼킹 부동산에서 금리 전망과 관련된 부분은 많이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금리 인상 요건은 결국에는 가계부채 급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 그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이 될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 요인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건 결국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